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아, 잘 보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예, 망각을 아, 해버렸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저 이 질문이 들어올 줄 알고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진짜. 한 주 어떻게 제가 그러면 지내셨나요? 먼저 기억나는 거 말씀드릴게요. 예. 저도 사실 주초에 있었던 일은 기억이 전혀 안 나고요. 음, 그나마 좀 주말에 있었던 일 중에서 예. 백신을 맞고 왔습니다, 제가. 오, 화이자 백신을 맞고 와가지고. 좋은 거 맞았네요. 이게 저희 사이다 경제가 예. 학원업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우와. 이게 이제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뭐 전 직원이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가서 다 맞고 왔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는 저는 예비군이라 얀센 맞았습니다. 아, 얀센 맞으셨구나. 예. 예. 근데 맞고 괜찮으셨어요? 이틀 동안 39도까지 올라가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독감 예방주사 맞고 독감 걸린 느낌이에요. 이게 예.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 그 얀센 거 맞고 약간 좀 몸살이 심하게 오셨다는 분들이 종종 있네요, 보니까. 진짜 심하게 왔어요. 예. 그래도 뭐 얀센 거는 짧고 굵게 예. 이렇게 한 방이면 또 끝나가지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네요. 음. 저는 또 뭐 8월 달에 한번 더 맞아야 돼가지고 한 달 간격이에요? 한 달 간격으로 두 번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완벽히 한 달은 아니고 한 20 예. 며칠인 것 같긴 한데 예. 아무튼 뭐 저는 어깨 약간 뻐근한 거 그거 말고는 또 괜찮더라고요. 좋네요. 근데 뭐 저는 일단 한 지금 이틀 차인가 3일 차인가 그렇긴 한데 음. 뭐 글쎄요 뭐 이게 한 3일 차 4일 차에부터 약간 안 좋다고 하신 분도 계셔가지고 일단은 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몸 관리를 좀 잘 해보겠습니다. 네. 예. 저는 저번 주에 기억나는 게 하나 있네요. 왜 그런가 했더니, 경상남도 함양에 갔다 왔습니다. 멀리 갔다 오셨네요. 거기 기업 탐방 갔다 왔어요. 어떤 기업이요? 그 요새 쌍용차 인수로 핫한 에디슨 모터스를 갔다 왔습니다. 오, 예, 거기 가서 이제 점심도 먹어보고 이제 거기 제품들 다 보고, 그리고 회장님이랑 인터뷰하고 돌아왔는데, 대단. 어, 그때 그런 일이 큰일이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큰일인데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셔가지고 초반에. 이제 주말 전이니까 기억이 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에디스 모터스 갔다 오니까? 그 예전에 프로테라 그 미국의 버슬라라고 불리는 프로테라 회사에서 보여주는 홍보 영상이랑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만드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승용차 조립이랑 다르구나라는 거를 하나 봤고, 그리고 그냥 확실한 건 그랬어요. 그 뭐 인터뷰만 보고 글만 보고 투자하는 것보다 직접 공장에 있는 제품들을 보고 나니까, 딱 공장이 그렇죠. 입구 열리자마자 그거였거든요. 이 주식 사고 싶다. 근데 음, 비상장이라 주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회장님한테 나 여기 주식 좀 살 수 없냐고 한 3번 쫄랐는데 그냥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아쉽더라고요. 그거는 원래 계획하고 가신 거겠죠, 아무래도? 그쵸. 저는 이제 주식을 사러 간 건데 주식은 어, 안 주시더라고요. 비상장인데, 그 예. 비상장 주식을 받으라고. 예. 그러셨구나. 대단하십니다. 네. 아,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멀어요. 기억이 안 나요. 다음 날부터 막 기억을 망각했습니다. 예. 어, 뭐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센세이션한 근황 또 기대를 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한 주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요번에 또 제 차례이기 때문에 그쵸. 간단하게 또 브리핑을 함에 앞서서 제가 또 여기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깨알 같은 홍보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이다 경제에서 그 챌린지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은 그 참여를 하신 분들에게 미션을 줘요. 그래서 뭐 소비 지출 뭐 이런 거 이제 기록하고, 그래서 좋은 습관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투자 정보도 드리고, 실제로 뭐 주식을 또 매수도 해보고, 자,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팔로우업을 잘 하시면 총 상금이 이제 6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뭐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잘 되면 상금도 받고,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또 28일부터 이제 시작하거든요. 모집 기간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주 시장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지난주에도 크고 작은 또 이렇게 투자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가 꼽은 이슈는 네이버가 드디어 이제 시가총액 3위를 탈환을 합니다. 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6월 15일 이때가 카카오가 네이버를 역전한 그 시점이거든요. 그 뒤로부터 네이버가 줄곧 카카오에 이어서 시가총액 4위에 있다가 13일 날 네이버가 5% 넘게 올랐어요. 종가 기준으로. 예, 그러면서 시가총액 3위를 탈환을 했고요. 이제 그 이유가 또 중요한데 그 골드만삭스가 네이버에 대해서 이제 매수 보고서를 내면서 목표가를 55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좀 이렇게 주요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게 사실 얼마 전이 아니라 뭐 작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카카오가 좋냐, 네이버가 좋냐, 뭐 어떻게 보면 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런 말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간에 약간 그 두 기업의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 이슈로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예. M&A 이슈가 좀 있었어요. 뭐였죠? 대표적으로 한샘이 이제 14일 날 아, 갑작스럽게 그 IMM이라는 그 바이아웃 전문 상호펀드가 있어요. 여기서 인수를 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장중에 이제 24%, 종가 기준이군요. 예. 종가 기준으로 24%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파크는 매물로 나왔죠. 예. 여기도 이제 뭐 경영권을 매각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또 상한가를 가고 또 주가도 좀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M&A 이슈도 시장을 좀 하나의 화두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한샘 여기 이제 M&A 이걸 좀 배경을 살펴보니까 예. 약간 좀 그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이게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와, 상봉이 문제네요. 예.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게 한샘이 사이즈가 작은 기업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한 3조 원 정도 하는 기업인데 예. 뭐 이런 것들을 뭐 물론 일단 첫 번째로는 뭐 딱히 이제 뭐 후임자가 좀 애매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상속세도 예. 또 상당히 많이 적용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넘어갔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전에도 이제 그 뭐 제가 기억이 나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뭐 태림 포장 2015년 이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IMM한테 인수가 됐는데 그때도 약간 뭐 상속세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17년 말인가 그때 또 락앤락이라는 기업이 예. 어피니티라는 사모펀드한테 또 인수가 됐는데 이때도 약간 좀 그 이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상속세 이슈 뭐 약간 좀 그런 것도 좀 배경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예. 또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에디슨 모터스 갔을 때 한샘을 기업 탐방 가셨으면 한샘을 물려받을 수도 있으셨겠네요. 가서 아버지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약간 예. 하나의 좀 그 세대가 교체되는 그런 시점? 그러니까 완전히 1세대 그런 우리나라 그 뭐 인프라적인 그런 근간을 잃었던 대기업들은 지금 한 3세대 정도 가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한 20세기 말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냈던 기업들은 지금 이제 2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이런 와중에 이게 뭐 상속세 부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적절한 후임을 찾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최근엔 약간 좀 너무 뭐 오너일가라고 해서 뭐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것보다도 뭐 전문 경영인 선임을 하고 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뭐 약간 뭐 사제 출연 뭐 그런 거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차라리 그냥 좀 이런 상호펀드한테 매각을 하는 그냥 그런 케이스가 좀 종종 등장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또 해봐요. 그러네요. 남양유업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례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예. 남양유업은 또 이제 문제가 또 많았어요. 그렇죠. 예.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뭐 그 상호펀드한테 인수된 이후에 또 무슨 사과문 같은 걸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뭐 메일유업 뭐 막 그 인터넷 댓글로 막 헛듣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사과한다. 뭐라는 그런 것도 좀 보기도 했고. 아무튼간에 그 최근에 또 트렌드가 ESG 아닙니까 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뭐 지배구조 투명화 이런 거 맞물려서 아예 좀 이렇게 좀 대주주가 너무 오너이가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전문 그런 뭐 기업 가치를 올리는 그런 펀드 쪽으로 좀 매각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 그쵸. 대주주가 이런 또 뭐 사모펀드라든지 뭐 글로벌 운용사들이 대주주인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부분이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선진국의 지배 구조를 많이 따라가게 되는 거네요. 그럼 좋은 거로 해석해야 되겠네요. 저는 그 좋다고 봐요. 음, 이게 또 아예 그냥 지배 구조나 이런 쪽으로 또 깊게 파고드시는 그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막 술자리를 가면 엄청나게 욕을 하세요.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게 너무나 약간 좀 그 대주주가 예. 이건 뭐 그분의 개인의 의견입니다. 뭐 제 의견이라고 보기보다도 그 너무나 좀 그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약간 좀 그 전반적인 그런 모두를 위해서 기업 가치를 올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제 자기 회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주주가 많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코스피가 보면은 그런 주변 국가나 주요 이제 선진국 증시와 비교를 해서 좀 저평가잖아요. 뭐 PR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그 이유가 뭐 북한 이유도 있지만은 이 지배 구조에 대한 투명화가 좀 부족해서 좀 그런 경우도 좀 있지 않나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뭐 이렇게 계속해서 뭐 전문 경영,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 이런 쪽으로 좀 넘어가고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는요. 예. 15일 날 나온 이슈인데 그 아이폰 증산 소식입니다. 애플에서 아이폰을 이제 20%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아마 그 당시 애플 주가가 아마 사상 최고가를 갔을 거예요. 예,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이 아이폰 관련 밸류 체인이 부각이 됐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LG 이노텍 예. 뭐 카메라 모듈 같은 거 만들어서 예. 아이폰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걸 만드는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도 살짝 올랐어요. 삼성전기는 이제 메인 기판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삼성전기도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FPCB를 만드는 기업 중에 BH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이 기업도 이제 아이폰 밸류 체인에 포함되는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도 좀 부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니까 그 스마트폰 부품주들 있잖아요. 예. 그런 주식들이 올해 거의 안 올랐어요. 보니까 딴 주식들은 어느 정도 좀 올라줬는데 좀 별로 안 올랐더라고요. 한 상반기 상승률을 보니까 한 5% 미만? 뭐 작년에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배경을 좀 찾아보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많이 안 팔렸어요. 생각보다. 스마트폰이. 예. 이게 막 언택트다 뭐다 하면서 그 작년에는 이게 뭐 언택트 수혜주다라고 하면서 많이 팔릴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올해 그렇게 많이 안 팔렸다. 대표적인 이유는 이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 이것도 좀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그 제가 근데 이제 네. 조사한 뉴스가 있었는데 애플이 네네. 상반기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1%밖에 증가를 못하고 점유율이요. 그리고 이제 뭐 삼성도 거의 뭐 조금 더 올랐었고 성장률로 치면은 판매량이 샤오미가 83%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아마 예, 그 그러면서 영향- 이제 그 영향이 클 밸류체인들이 거예요. 이제 그 화웨이가 중국 쪽, 예, 예. 샤오미가 미 시리즈가 그래서 예, 밸류체인 예. 쪽에 중국 쪽을 납품하는 밸류체인들은 좀 좋았을 것 같은데 갤럭시랑 애플은 좀 고전하지 않았었나 상반기가. 예, 저는 그렇게 봤었어요. 그게 이제 저도 이제 봤는데 이게 이제 그 화웨이가 지금 반도체 제재 이런 것 때문에 그쵸. 지금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제대로 못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샤오미 예, 그리고 뭐 오포 등등 맞아요. 몇 군데 있잖아요. 그쪽이 이제 판매량이 엄청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다시 그 애플 얘기로 좀 돌아와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생산량 20% 상향을 한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좀 업황을 좋게 보고 있는 거고 이 관련 부품주들한테는 뭐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 3분기부터가 좀 이 스마트폰 업황은 좀 턴을 하지 않을까. 그 애플 관점에서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8월 11일 날 예, 그 폴더블 그 스마트폰 신형을 공개를 합니다. 언팩 오. 행사를 하는데 예, 이번에 조금 기대하는 게 있어요. 보니까 뭐냐면 이게 되게 비싸잖아요. 그쵸. 폴더블 폰이.
거의 뭐 한 200만 원 돈 하는데 요번에는 한 100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좀 대중화를 위해서 금액을 좀 낮춘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그 반응이 시장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좀 이 관련 기업들 있잖아요. 예. 그런 기업들은 좀 주목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또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가격을 왜 낮췄을까요? 나는 그게 더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대중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중화. 아무래도 너무 또 비싸면은 넘사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야, 핸드폰 사는데 예. 한 이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가격대 뭐 그런 거 물론 이제 막 그 얼리 어답터라든지 뭔가 예. 그런 IT 기기에 뭔가 심도 있게 빠져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200만 원을 하든 300만 원을 하든 살 수가 있는데 그런 마니아층은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대중화가 돼서 많은 그 대다수의 그런 사람들이 사줘야지 또 돈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가격을 좀 낮추는 게 아닌가 예. 좀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샤오미 미 11 울트라인가도 나왔는데 그게 네네. 가격이 117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그러면서 아유, 확실히 중국 거는 싸긴 싸네요. 가성비는. 예, 뭐. 근데 저는 역으로 저는 샤오미 하면 굉장히 저렴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이제 스마트폰 100만 원은 이제 기본으로 하는 시대인가 싶어요. 이제 보니까. 그렇죠. 약간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 딱 자리 잡은 것 같아요. 한 그 정도 금액은. 네. 그리고 좀 예. 마지막 이슈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 이거는 그 가장 최근에 나온 이슈인데 인텔이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할 수 있다라고 이제 15일 현지 시각 월스트리트 저널이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정도만 딱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야 인텔이 파운드리까지 글로벌 파운드리까지 인수를 하면 이 삼성전자의 악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약간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약간 좀 우리나라 그런 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좀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걱정되네요. 그 뭐 좀 삼성전자는 근데 대책이 지금 따로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그 아직까지 그 명확한 그 미국에 대한 투자 로드맵을 정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명확하게 뭐 어디에 얼만큼 구체적으로 얼만큼 투자를 하겠다. 약간 후보지라든지 뭐 그런 거는 뭐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예. 뭐 구체적으로 몇 년간 몇 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안 나왔어요. 예. 아무래도 이게 좀 총수의 부재 이런 것과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또 삼성전자 대부분 다 투자하신 분들이 주주시잖아요. 국민주주죠? 국민주식이죠.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걸 한번 팩트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좀 조사를 해봤는데 예. 일단 그 파운드리 시장에서 부동의 1인 TSMC죠. 예. 여기가 최근 데이터 기준으로 점유율이 56%예요. 그래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 삼성이 이제 18%, 예. 그 다음에 이제 3위가 글로벌 파운드리입니다. 그 인텔이 인수한다 뭐 만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기업이죠. 여기가 이제 7%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텔이 원래 이제 IDM이라고 해서 종합 반도체 업체, 예. 즉 CPU 설계도 하긴 하지만 생산도 담당을 했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미세화 공정 이 부분의 경쟁력을 점점 잃어서 최근에는 약간 좀 애매해졌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좀 파고들면 이게 인텔이 그 생산 쪽을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왜요? 왜냐하면 이제 그 미국이 뭐 연초부터 그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반도체 굴기한다라고 하면서 뭐 수십조 원을 뭐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뒷배경을 보면 결국에는 또 중국과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좀 위협적으로 다가오니까 우리 쪽도 이제 뭔가 반도체 역량을 강화해야겠다라고 해서 딱 봤더니 사실 미국에 반도체 강력한 기업들이 있어요. 뭐 엔비디아, AMD, 퀄컴. 사실 뭐 테슬라도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설계하기 때문에 테슬라도 그렇고 뭐 구글도 그렇고 사실 애플도 그렇고. 근데 공통점은 이 기업들이 다 설계만 하는 기업이에요. 그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다 그냥 반도체 회로 설계만 하는 기업이고 생산은 다 외주를 줬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유일하게 미국 기업 중에서 토종 기업 중에서 생산을 담당했던 기업이 인텔인데 인텔마저도 사실상 한 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뒤처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인텔을 어떻게든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그 뭐 지원도 좀 해주고 그리고 아마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에도 좀 적극적으로 좀 관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일단은 뭐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텔이 뭐 인수한다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의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좀 난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7나노 공정 개발을 중단했어요. 더 이상 우리 이제 기술력이 따라가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7나노 공정 그거를 이제 시도를 못했습니다. 한 12나노 공정 여기서부터만 수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은 만들지는 않고 약간 좀 고부가 가치 말고 좀 그보다 낮은 그런 쪽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TSMC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현재 이제 5나노 공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아마 2022년, 2023년 들어서는 뭐 3나노, 2나노 이쪽으로 지금 넘어갈 그럴 계획이 있고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인텔이 뭐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한다 하더라도 미세화 공정 쪽에서는 확실히 좀 기술 격차가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단기간에 따라잡기 힘들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결국엔 삼성도 미국에 빨리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바이든 정부가 삼성 그 2번 불렀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투자하라 이런 거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이제 TSMC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텔까지 해가지고 아예 그냥 미국에다가 무조건 반도체 그 생산 공장을 만들어라. 중국에다 치지 말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 입장에서는 뭐 이해득실을 잘 따져본 다음에 제 생각에 시기 적절할 때 미국에 좀 투자를 좀 과감하게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니까 인텔의 반도체는 그냥 우리로 치면 예전에 쌀 직불금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그 국가 기관 산업이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산업의 쌀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지켜야 된다 하고 인수하면서 돈을 많이 투자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공급 과잉이 벌어질 건데 그리고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투자하면은 같이 태우는 거 아니에요? 서로 돈을 태우는 거다 보니까 망설이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래도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예. 결국에 이제 미국에 붙을까 중국에 붙을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쵸. 예. 예, 그래서 뭐 적절하게 뭐 잘 하지 않을까. 예, 뭐 이런 거는 뭐 거기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예. 고단수기 때문에 또 잘 알아서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예. 저도 네. 안 그래도 그다음에 이제- 어제 제가 삼성전자 쪽을 분석을 그거 하다가 3시에 잤어요. 계속 이제 하면서 이유를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오히려 지금이 제일 적기가 아닐까라는 한편의 생각을 해봤었어요. 오히려 모두가 지금 삼성전자에서 희망을 못 보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맞아요. 이때인데 이러면서 거꾸로 이때인데 이제 뭐가 뉴스가 나오기 직전의 느낌이라서 약간 태풍 불기 전에 고요함? 예,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원래 그 동틀 때가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죠. 사실 그 삼성 같은 그런 기업은 그 워낙 또 대형주고 워낙 그 글로벌 그런 기관들이 투자하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뭔가 불확실성이 만연할 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이네요. 그 기업의 이제 그쵸. 그 기업의 장기 가치를 믿는다. 왜냐면은 예. 호재가 나오면 이미 주가는 먼저 반응해서 올라요. 이런 거는. 아무튼 뭐 삼성전자는 그렇고요. 예, 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번 그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오늘 또 지난주에 또 가장 또 큰 이슈라고 저희가 꼽은 게 결국에는 이제 환경이에요, 환경. 예. 그래서 7월 14일에 한국판 뉴딜 수립 1주년 기념 또 기조연설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같은 날 예. 또 유럽에서는 탄소 국경세 이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사실 뭐 오버랩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한국판 뉴딜 같은 경우에는 딱 1년 됐어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예. 그다음 경기를 뭐 부흥시키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 나왔는데 그래서 뭐 디지털 뉴딜 또 뭐 무슨 다양한 그런 그린 뉴딜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부가 투자를 해서 특정 산업을 이끌고 가겠다라고 이제 밝힌 부분인데 이게 1년이 됐어요. 1년이 되면서 뭐 그동안의 성과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향후 로드맵은 어떻게 가져가겠냐라고 해서 말한 부분인데 일단은 그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게 2025년까지 원래는 투자 규모를 160조였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220조로 확대됐습니다. 예. 220조를 더 투입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말이 나왔고, 그래서 또 요번에 이제 EU의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세 이 얘기는 또 왜 나왔냐? 그 유럽연합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예. 이제 선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해서 이게 무엇이냐? 자,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량을 조사를 한대요. 그래서 역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으면 초과분에 대해서 관세를 매겨버리겠다. 그래서 이거를 2025년까지 과도기를 둔 다음에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바로 EU에서 말한 탄소 국경세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좀 이런 환경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가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느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거기에 돈이 흐르겠네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죠. 이게 사실 큰 네. 틀에서 보면 또 ESG라고 있잖아요. 환경, 사회적 책임, 그다음 지배구조. 이런 것과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맞물리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그런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이게 유럽이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가 이제 원래부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쪽을 되게 강화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부터. 예.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전체 발전 용량 중에서 재생 에너지가 한 32% 정도래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한 2030년까지 40%로 확대를 한다라고 예.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글로벌에서 유럽 연합만큼 이렇게 재생 에너지에 신경을 썼던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 보면 사실 그 독일 말고는 예. 막 이렇게 그 경제 규모가 커지고 그런 국가가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자기네들이 좀 잘하고 있는 분야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우위를 점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또 이런 식으로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점점 그러니까 패권주의가 좀 돼가는 것 같아요.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패권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정책도 나왔어요. 2035년부터는 예. 휘발유, 예. 뭐 그다음에 뭐 디젤, 뭐 가스, 뭐 이런 차량 다 안 팔겠다 이제. 내연기관 차량 전면 금지, 판매 전면 금지. 이렇게 이제 또 선언을 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60km 간격마다 하나씩 설치를 하고, 수소차 충전소는 150km 간격마다 하나씩 설치를 하겠다.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좀 전기차를 더 밀어주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좀 그 발전 그런 그 로드맵이라고 하나요? 예. 근데 보면 사실 수소차는 뭐 전기차도 아직 좀 완전 계약이잖아요. 근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전기차 쪽을 먼저 좀 더 신경 쓰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봐요. 야, 저 이번에 수소차를 지금 수소차 사려고 넥손가 이걸 진짜요?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뉴스 하나하나가 다 민감하게 들려요 이제. 아니 근데 그 수소 주변에 그 수소 충전할 때 있으세요? 그게 예. 제일 중요할 텐데. 저희 스튜디오 앞에 하나 있어서 이제 아. 좀 보고 있었고, 제가 어떻게 보면 에디슨 모터스를 갔다 왔잖아요. 전기버스 회사를 보고 나서 저는 이제 결론을 내렸죠. 수소차를 사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 에디슨 모터스가 수소 쪽에 좀 유망한 기업인가요? 아니요, 전기버스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나서 느낀 거죠. 전기버스는 좋은데, 이제 거기서 이제 몇 가지 대화를 나눴을 때 제가 얻었던 힌트는 뭐냐면, 국가는 수소로 방향을 좀 많이 틀으려고 한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서 말한 국가는 우리나라 말씀하시는 그쵸. 건가요? 아니면 네, 국가도 그렇고 이제 또 뭐냐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겠지만 종합을 하자면 카르텔이라는 게 있는데, 완성차 업체라든가 뭐 이제 기존의 정유 업체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 갔을 때 얻는 이득이 생각보다 좀 덜하고, 수소차로 갔을 때 본인들이 더 유리하게 패권을 가져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뭐 그린 뉴딜 나왔던 것도 보면 수소에 굉장히 많이 밀어줬잖아요. 그걸 봤을 때는 그쵸. 아무래도 좀 완성차 업체에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그 사실 수소차가 대중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 충전소거든요. 예. 이게 이제 얼마나 잘 설치가 되느냐, 그리고 뭐
아무래도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 충정소 관련해서도 투자를 많이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기업들도 뭐 주목을 하면은 뭐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한국판 뉴딜 얘기 나와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좀 재미있는 그런 개념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사실 원래 1년 전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또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새로운 것이 뭐가 추가됐냐 이걸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 봤더니 휴먼 뉴딜이라는 게 추가됐어요. 휴먼 뉴딜. 아, 맞아요. 그러면서 뭐 고용 안전망, 사회 안전망.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솔직히 그냥 딱 봤을 때는 그냥 모호하다.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 오르는 주식도 있더라고요. 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 복지인데. 예. 네. 어떤 주식이 올려놨냐면 그 일자리 관련주. 아, 그 뭐 대표적으로 좀 우량한 그나마 좀 우량한 기업은 사람인 HR 아시죠? 이런 거. 예. 그다음에 뭐 공무원 시험 관련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고용 안전망 하니까 아니 안 맞는데 그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냥 테마적으로. 그래서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휴먼 뉴딜 관련해 가지고 일자리 예. 관련주가 올랐다. 아, 그런 상상력이 부분이 좀 못 따라가겠네요. 아, 그런 게 재밌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예. 드리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가 나온 게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 뭐 그린 전환은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런 수소, 소차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서 나왔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전환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그렇죠. 뭐 블록체인, 뭐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예. 그래서 또 관련 주식들이 좀 부각을 받았는데 또 재미있는 거는 또 어떤 주식들이 올랐냐면 예. 원격 의료 관련주들 있죠. 뭐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해서 오를 것 같아요. 뭐 예.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약간 거기도 약간 좀 테마성이 있어요. 뭐 예. 유비케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인성정보 뭐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좀 올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찾아보니까 그 1년 전에 그 한국판 뉴딜 처음 발표를 할 때 그때도 올랐더라고요. 이런 주식들이. 그게 이제 그거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사물 인터넷 예. 이게 원격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한 그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웨어러블 기기, 뭐 스마트워치라든지 뭐 핸드폰, 모바일 기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우리 몸의 그런 뭐 생체 관련된 정보를 시그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뭐 이렇게 전송을 해주는 거죠, 뭐 사실상 그 뭐 의료 기관에.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뭐 진단을 해서 뭐 어떻다라고 이제 나오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 때문에 오르지 않았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런 차원에서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스마트 콘택트 렌즈라고 해서 예. 이게 그 혈액에 들어있는 혈당이랑 눈물에 들어있는 혈당의 차이가 크지가 않대요. 예. 그래서 그 스마트 콘택트 렌즈를 끼고 그 혈당을 측정을 해서 또 이렇게 원격적으로 진료를 해주는 그런 것들을 2014년에 구글이 개발을 했는데 2018년에 포기를 했대요. 예. 아, 포기를 하고 근데 대신에 이제 그래서 안전 사장된 건 아니고 예. 여기저기 뭐 연구소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또 뭐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점점 뭐 들으면 어떻게 하다가 들을수록 이제- 삼성전자의 미래가 밝아 보이네요. 이제 왜요? 사물 인터넷에다가 갤럭시 스마트폰 기반으로 가고 갤럭시 워치를 끼면 요새 건강 다 알려주잖아요. 그 정보. 맞아요. 예, 근데 그거 정보 다 연동해서 이게 다 이제 바이오 정보가 다 빅데이터가 쌓이는 거 아니에요? 의료에 대한 정보가. 그렇죠. 그럼 만약에 삼성이 마음 먹고 진짜 이걸 가지고 뭐 디지털 헬스케어라든가 이쪽으로 진출을 해버리면 삼바가지고 할 것 같긴 할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다 연동을 써먹을 수 있는 베이스들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뭔가 원격적으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뭔가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기를 만드는 기업들 잘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여기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이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 의료 이런 쪽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한다라고 해요. 그렇죠. 예. 네, 여기가 이제 뭐 워낙 이커머스도 잘 발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중국 사람들이 그 의사들의 급여 수준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세지가 않대요. 그리고 그 작은 병원들 있죠. 예. 이쪽은 신뢰를 안 한대요. 그래서 안 간대요, 그냥. 안 가고
뭐 우리로 치면 그 대학병원들 있잖아요. 예. 종합병원들. 그런 데만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사회적으로 문제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또 바꿔볼까라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아예 대대적으로 원격 의료 이런 것들을 좀 장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거와 관련돼가지고 혹시 뭐 중국 관련된 예. 그런 의료기기 수출이라든지 그런 기업을 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는 것도 투자 관점에서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대충 저도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일부러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저도 지금 딱 뭐 하나가 떠올랐었는데 네. 지금. 아, 저는 몰라요, 저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아무튼 그리고 이게 사실 수소차라든지 뭐 전기차는 뭐 그렇고요. 사실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유망한다든지 성장성이 있다라는 거는 다들 아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너무 좀 막 시작하는 그런 시장이라 가지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뭐 제대로 된 그런 기업도 예전에 뭐 니콜라라고 반짝해서 나왔는데 영 또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로 한정해서 수소차 관련 기업들을 본다면은 사실 뭐 애매하거든요. 예. 뭐 완성차 업체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현대기아차 중심으로 뭔가 수소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약간 모듈 업체들 아니면은 아예 작은 업체들 중에서 뭐 수소 이슈 나오면 막 테마주처럼 엄청 오르는 그런 주식들이 있는데 예. 이게 사실 아직까지는 실체가 있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투자할 만한 그런 대상을 좀 찾아봤어요. 예. 찾아봤는데 이거는 이제 글로벌 그 친환경 밸류 체인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세 가지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 예. 그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PBW라고 있습니다. PBW. PBW. 이게 친환경차 비중이 그나마 좀 높은 ETF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친환경차 비중이 높다라고 해서 막 7, 80% 되냐? 그런 건 아니고 한 20%에서 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약간 신재생 에너지 그런 쪽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여기는 약간 좀 수소차 밸류 체인 이쪽의 비중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총 74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그 74개 종목 비중이 거의 비슷합니다. 가장 이제 비중이 높은 종목 같은 경우 2.7% 정도이고 그 다음에 테슬라 비중이 1%대예요. 예. 그래서 아무튼 PBW라는 그런 ETF도 있고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QCLN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예. 티커명이 QCLN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차 밸류체인에 투자를 하는 건데 이건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밸류체인에 투자를 하는 거고 총 54개 종목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그 PBW와 다르게 그 비중 상위 종목들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가장 큰 그 업체가 비중이 가장 큰 업체가 니오 비중이 9% 거의 9%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7.7%. 그래서 이 QCLN 같은 경우에는 PBW와 마찬가지로 친환경차 밸류체인에 투자를 하는 그런 ETF이긴 한데 전기차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상위 그 종목 비중이 좀 크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그 ETF가 ACES입니다. ACES. 그래서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신재생 에너지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뭐 수소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쪽 비중이 거의 한 60%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한 48개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고 테슬라 비중이 한 5%대 그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PBW와 QCLN의 약간 중간적인 컨셉? 뭐 그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세 개 ETF 그 최근 주가 추이를 보면 이게 이제 신재생 쪽, 친환경 쪽이 작년 한 말까지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 엄청나게 올랐다가 그 이후부터는 좀 조정을 받고 한 고점 대비 지금 한 20% 정도? 그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좀 어느 정도 좀 박스권을 이루는 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약간 좀 뭐 수소다, 뭐 네. 신재생 에너지다 이런 쪽에 뭔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개별 종목은 좀 무섭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약간 이렇게 ETF를 통해서 좀 투자하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ETF도 잘 하면은 아무래도 안정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세 개들 보니까 하나는 완전 평균 수익 추구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개는 약간 살짝 하나는 이제 완전 몰빵추고 약간 있잖아요. ETF이긴 한데 ETF에 네. 탈을 쓴 약간 집중 투자의 느낌이 나네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뭐 사실 예. 뭐 전기차에 투자한다, 뭐 수소차에 투자한다. 예. 근데 이제 어느 하나의 업체가 얘가 이제 다 먹을 것이다. 뭐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차피 뭐 그런 주요 업체들한테 투자를 하는 거니 예. 뭐 산업이 성장한다면 뭐 그 중에서 좀 지는 업체도 있고 잘 나가는 업체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뭐 결과적으로 플러스 수익률이 나지 않겠냐. 뭐 그런 측면에서 뭐 구성한 ETF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저도 하나 보자면은 지금 이제 금요일 날 도쿄올림픽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개막식을 할 네. 건데 아마 이 개막식 때 수소 자동차를 엄청 밀을 가능성이 높아요. 미라이를 저번에 준비했던 게 사진에 아. 유출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도요타를 중심으로 또 수소를 어떻게 홍보할까 이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도요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최근 두 달 동안. 예전에 어. 8,000엔인가에서 지금 10,000엔인가에서 지금 빠르게 올랐거든요. 근데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니까 도요타가 이번에 1분기 때 점유율이 넥소를 누르고 다시 또 1위를 탈환했어요. 49%가 나와서 넥소가 아. 작년에는 좀 잘 나갔는데 그쵸? 올해는 조금 주춤했다. 근데 비교할 수 없는 게 차가 없잖아요. 넥소랑 미라이 두 대밖에 없잖아요. 각자 서로 지금 두 개밖에 없죠. 예, 그렇죠. 그거 가지고 무슨 점유율 경쟁이니 뭐니 다 의미가 없진 않긴 한데 봤을 때 저는 그래서 이제 수소라고 하면은 도요타랑 현대차를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아마 두 기업이 세계적으로 가장 좀 수소차 관련 시장에서는 선두적으로 달리는 기업 같고 이게 약간 좀 그런 느낌도 드네요. 그 도요타가 이제 딱 그 올림픽 전까지 쫙 오르다가 예. 또 왠지 또 딱 시작되고 해서 또 선보이고 하면 그때 또 막 그런 차익 매물을 던지는 세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또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 이게 사실 도요타가 그 말이 나와서 한 얘기인데 이게 막 폭스바겐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뭐 테슬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GM, 포드 보면은 다 뭐 전기차 신모델 계속해서 내놓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근데 도요타는 생각보다 되게 조용해요. 보면 뭘 준비하는 여기는 것 뭐 같아요. 전기차 약간, 뭐 예. 보면 그냥 미라이 뭐 수소차 미라이 내놓는데 음. 뭐 딱히 뭐 전기차에 대해 뭐 관심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뭐 그냥 딴 나라 얘기인 것처럼 약간 방관하는 음. 약간 좀 그런 스탠스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아예 그냥 일본은 또 이게 노리는 게 있잖아요. 보니까 그 그쵸. 아예 여기는 2025년에 예. 전고체 배터리를 완성을 하겠다라고 음. 이제 선언을 하고 그래서 약간 그때부터 뭐 전기차를 내놓으려는 속셈인지 아무튼 뭔가 좀 생각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요. 잘 어쨌든 올림픽이 좀 힌트를 주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이번에 네. 간다더라고요. 도쿄올림픽 가겠다라고 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좀 추측이 되니까 대체 뭘 보여주려는 거야? 눈으로 가서 내가 영탐하고 오겠다. 이제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예. 거기서 이제 그 아무래도 도요타는 또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 거기에서 뭔가 뿅 하고 선보이는 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그러면 아, 네, 좋습니다. 아, 참, 예. 그 뭐지? 그 저희 그 화면을 보시면 맨 위에 확성기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그 오픈 채팅방 주소가 나오거든요. 그 보니까 이제 이게 저희가 방송하는 시간이 그 근무 시간이다. 그래가지고 스피커로 참여가 어렵다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확성기를 클릭을 하시고 오픈 채팅방에 와서 질문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오픈 채팅방에서 자유롭게 뭐 질문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다 경제 투자 공부방 여기가 이제 오픈 채팅방인데 그 여기에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예.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일단은 안녕하세요. 좋은 내용 잘 듣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어떠한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 전 대표님께서 제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릴게요. 그 네. 제가 지금 하도 저도 회사가 여러 개가 있어요. 탄소 배출권 관련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회사를 뭐냐면 뉴질랜드에다가 그 산림을 샀어요. 그래서 이 산림에서는 목재에서 그 계속 산소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를 탄소 배출 뭐 이제 그 관리하는 전문 회사에다가 이제 임대를 맡겨서 이제 그 탄소 배출권에 대한 수익을 렌탈을 맡기고 다시 회수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명이 지금 명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기업들이 좀 있게 한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뉴질랜드 쪽으로 해가지고 한 두 군데 있고 하나는 그냥 뭐 온실가스 뭐 배관 뭐 저감이다 이래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최근 오늘 주가 많이 오른 게 이제 에코프로 뭐 하나 더 있을 거예요. 플라스틱인가 뭐 하나 있었는데 그 에코프 HM. HM 그거 많이 올랐죠 오늘. 네, 거기 에코프 같은 HM. 경우도 보면 맞아요, 이제 많이 올랐어요. 온실가스 저감이 뭐 제조 이런다 하는 거니까 이제 가장 발등에 불 떨어진 거는 우리나라도 있겠지만 중국도 시작됐어요. 이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진 장치를 많이 좀 하지 않겠는가?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보는 것들도 있고 나머지들 보면은 좀 테마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국내에 있는 걸 다 결론에 종합해 봤을 때 뭐냐면 기업에서 나오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대비 탄소 배출로 인해서 얻는 이익은 좀 미미하다. 거의 뭐 10% 이하에서 5% 이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탄소 배출이라고 해서 막 주가가 2배, 3배 오를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는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면 탄소 배출권 ETF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사는 게 제일 깔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ETF가 뭐예요, 그러면? 제가 티커명이 잠시만. 인베스팅에 해외 인베스팅에다가 ETF구나. 탄소 배출권 치면 나와요. 알겠습니다. 예. 이게 그 뭐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검색을 하면 또 수많은 기업이 나오긴 나오는데 예. 제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지금 되게 그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외 탄소 국경세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그린 뉴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또 ESG가 화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우리나라는 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뭐 테마의 민족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뭔가 이제 테마가 타면은 주가가 상당히 좀 요동을 칠 수가 있다라고 이제 그런 거에 빗대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 사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상 밸류에이션으로는 딱히 설명이 안 되긴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글로벌적으로 워낙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뭐 멀티플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의 주가를 이익 곱하기 EPS 곱하기 PER 즉 멀티플 배수 이렇게 뜻하는데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이 멀티플이 엄청나게 오를 수는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을 막 급등했을 때 사라 뭐 그런 거보다도 기존에 이제 투자했던 그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급등을 할 때 제 생각에는 뭐 차익 실현 관점에서 괜찮지 않을까 또 그렇게도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저도 질문 하나 골라볼까요? 네. 예. 보조 지표가 너무 많아서 주가가 떨어지면 너무 혼란스럽네요. 두 분은 어떤 지표를 비중을 두고 차트를 보시나요? 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유튜브 영상 찍은 게 그거였어요. 녹화한 게 마치 짜고 치는 듯한 느낌이 나서 그런데 정말 저는 뵌 적이 없는 분입니다. 참고로. 자, 그래서 답변을 드리자면 지표를 보고 투자의 어떤 그 선을 긋는 것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라고 보는 쪽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PER 같은 경우도 그렇고 PBR도 그렇고 결국은 다 과거 지표라고 보는 거죠. 기본적인 수익 가치, 자산 가치를 보는 지표들이니까 이거 가지고 주가가 설명이 안 되거든요. 방금 말했던 탄소 배출 회사처럼. 그럼 무엇이 변수로 하나 들어오냐면 미래 가치라는 게 있어요. 기업에서. 근데 이 미래 가치를 우리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변수가 너무 심해요. 방금 말한 대로 뭐 수소 하나만 놓자 하더라도 갑자기 수소의 미래가 좋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주가가 10배씩 오르기도 하고요. 미래 가치를 갑자기 막 띄워주고 반대로 또 요새 수소 쪽이 좀 뜸하네 라고 하면은 갑자기 기대가 빠지면서 주가가 뚝 떨어집니다. 미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럼 주가는 미래 가치와 거의 연동이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때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지표들을 보는 것보다 미래 가치가 앞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업의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드리면 저도 차트를 아예 안 보는 거 아니고요. 보긴 보는데 이게 이제 보조 지표가 너무 많아서 주가가 떨어지면 너무 혼란스럽네요. 그러니까 뭐 떨어질 때 볼만한 그런 보조 지표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지선, 뭐 저항선 그런 것들은 보긴 봐요. 보긴 보고 그 다음에 뭐 간혹 매물대 차트도 보긴 봅니다. 그걸 이제 거래량이랑 같이 연계해서 보긴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건 참고사항이다. 절대 이제 맹신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고사항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긴 보는 거고 그리고 이게 그 막 기술적 분석책 보면 너무 많아요 진짜 그 보조지표 RSI 뭐 CCI 등등 뭐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 나랑 맞는 거 내가 해보니까 이거는 나랑 맞는다 이게 있거든요. 그 종목도 다 좋은 종목이긴 한데 맞는 종목이 있어요 저랑 이거 하다 보면 이제 맞아요. 느끼실 텐데 그래서 이걸 보려면 하나나 두 개 정도 그 정도만 봐라.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기술적 분석 지표가 많은데 이걸 다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몇 개만 봐요. 뭐 이평선만 본다든지 아니면 뭐 RSI만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볼린저 밴드만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한두 개 정도 그 정도만 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보조 지표 자체가 많이 본다라고 해서 잘 맞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 분석은 참고 사항이기 때문에 딱 나랑 맞는 거 한 가지 내지는 두 가지 그 정도만 보고 원칙을 세우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제가 한번 골라볼게요. 예. 자,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 시점이 1차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채 문제 또는 치료제 개발로 인한 코로나 대응 완료 시점으로 금리 상승, 양적 완화 종료로 인한 부채 문제 중 어느 쪽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는 그런 그 시나리오가 그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이제 코로나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 상승,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종료. 그로 인해서 또 부채 문제가 부각되는. 그래서 이 둘 중에서 뭐가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시점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냐라고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죠. 이제 그 금리를 상승시킨다. 내지는 양적 완화를 종료한다. 일단 뭐 금리 상승이 양적 완화 종료보다는 그 이후에 나타날 이슈인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금리를 인상을 시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순서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연준이 딱 봤을 때 만약에 금리를 뭐 양적 완화를 종료한다 내지는 금리를 인상한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경제가 상당히 좀 정상화가 되고 나서, 즉 더 이상 뭐 양적 완화라든지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잘 굴러가는, 즉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경제 성장이 잘 이루어지는, 자, 그런 상황이 와야지 연준에서 그런 액션을 취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연준에서 뭐 테이퍼링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시키고, 자, 그런 것들이 뭔가 부채 문제를 부각시켜서 주가를 조정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조건 이렇게 금리 인상이 나오고 양적 완화가 종료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하락한다고 보기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부채 문제가 부각이 돼서 주가가 막 조정되는 그런 상황을 연준이 원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제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하고 나서 그 3차 양적 완화까지 한 다음에 아마 한 2013년 그때 이제 테이퍼링을 했을 거예요. 2014년. 그리고 나서 또 금리를 2016년부터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시장이 정상적으로 가다가 2018년에 와서는 또 이제 또 경기가 침체되고 또 꼬꾸라지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준이 요번에는 좀 더 완화적인 그런 매파적인 스탠스보다는 약간 좀 비둘기적인 스탠스로 가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뭐 솔직히 시장이 언제 하락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뭔가 지금 상황에서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를 인상시킨다라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준이 과거에 그런 학습 효과도 있고 그런 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게 말씀 잘해주셨네요.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이러는 게 결국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진다기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분기가 정점을 끝났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지금 경기 상승이 그래서 하반기부터 조금 그 성장세가 둔화되지 않겠냐라는 우려로 하락하는 게 더 커요. 그리고 네네. 이제 금리 인상이나 여기서 테이퍼링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상황이 돼버리면은 또 물 건너가는 거고 지금 남미에서 올라오고 있는 람다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네네. 증시가 조정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부양책을 한 번 더 해달라라고 쫄르는 느낌도 좀 나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시장 입장에서 월가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상을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유동성을 더 즐기다가 가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경기 지표가 확실하게 좋아지기 전까지는 뭐 좀 약간 조절을 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경기 지표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더 비중을 늘려도 되는 타이밍이라 생각을 하지 이것 때 빼야 된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2015년에 금리 인상한다라고 했을 때 다 두려워했었거든요. 그때 양적 완화 끝난다 했을 때. 그쵸, 그쵸. 근데 오히려 양적 완화 시작, 금리 인상 시작하니까 증시가 순간적으로 잠깐 흔들리다가 그때부터 2년 동안 랠리를 달립니다. 거의 2년 반 동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 2017년까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때가 증권주나 뭐 이런 것들도 오히려 역으로 그때가 기회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또 막판에 또 이렇게 스피커로 참여해 주신 바람에 또 저희가 또 신나게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6시가 넘었네요. 그래요? 예. 오늘 스피커 한 명도 없으면 어떠사나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걱정했어요. 막판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또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1시간 또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또 우리 전 대표님께서 또 좋은 이슈를 가지고 다음 주 또 월요일에 5시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